이처럼 미국 정부가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은 일단 상호 관세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정책 후퇴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미국과 중국의 긴장 관계는 이어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주말 사이 상호 관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니었네요. 네, 앞서 현지 시간 11일 미 세관국경보호국이 스마트폰과 노트북, 메모리칩 등 20개 품목을 상호관세 제외 대상으로 공지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에서 한 발 후퇴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관세 예외가 아니라면서 이들 품목은 기존 20% 펜타닐 관세를 적용받고 있으며 단지 다른 관세 범주로 옮기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국가안보 관세 조사에서 반도체와 전자제품 공급망 전체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금 전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음 주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발표하고 머지않아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애플 아이폰에 대한 관세도 예고하면서 일부 기업에는 관세 유연성을 발휘할 뜻을 시사했습니다. 하워드 러트닝 미 상무장관은 전자제품은 한두 달 정도 뒤에 적용될 반도체 관세에 포함될 것이라며 품목별 관세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한편 미국에 맞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도 추가 조치가 나왔군요. 네, 중국은 이번 상호관세 제외 품목 발표에 잘못된 처사를 바로잡는 작은 발걸음이라면서도 완전한 관세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뉴욕타임즈는 중국 정부가 자동차와 우주항공 부품에 필수적인 특정 히토류 광물과 자석의 미국 수출을 중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무역전쟁 전선이 관세에서 자원 통제권까지 확대됐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관세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를 최악으로 대우한 중국은 봐주지 않겠다며 또 한 번 중국을 저격했습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이런 가운데 포스코가 현대제철과 미국에서의 합작 투자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관세 장벽을 넘기 위해서 국내 1, 2위 철강업체가 힘을 합치는 모양새입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손을 잡는 건가요? 포스코는 현대제철이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건설 예정인 전기료 제철소에 대한 지분 투자를 검토 중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오는 2029년부터 해당 제철소를 본격 가동해 현지에서 자동차 강판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투자금 총 58억 달러, 우리 돈 8조 5천억 원 가운데 절반을 외부 투자와 차입 등으로 충당하기로 했는데요. 여기에 포스코가 유력한 외부 투자자로 떠오른 겁니다. 성사될 경우 현대제철은 투자 리스크를 줄이고 포스코는 미국 생산 거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쟁사끼리 손을 잡는 것까지 고려하는 건 꽤 이례적인 일이죠? 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국내 철강업체 1, 2위를 다퉈왔는데 지난달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수입 철강에 25% 고율 관세를 매기자 두 곳 모두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철강업계는 이미 몇 년째 중국발 공급 과잉과 내수 부진으로 업황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 경쟁자들과 동맹까지 검토하는 모양새인데요. 포스코 측은 미국과 인도를 투자처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고 인도는 파트너사와 제철소 건립 양해각서를 맺었다며 미국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한편 내수 침체로 대표적인 서비스업인 숙박과 음식점이 장기 불황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와 국내 정치적 혼란으로 소비 심리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숙박과 음식점업이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요? 네,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에 따르면 지난 2월 숙박 음식점업의 생산지수는 103.8로 1년 전보다 3.8% 감소했습니다. 이 지수는 숙박 음식점의 매출을 기반으로 작성된 서비스업 생산지수인데요. 숙박 음식점업 생산지수는 지난 2023년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지난해 1월만 제외하고 내내 줄어들어 22개월째 불황이 계속됐습니다. 지난 2월 이 지수는 전달보다 3% 줄어 지난 2022년 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이렇게 업황이 위축되면 관련 일자리도 크게 줄었겠네요. 네, 숙박 음식점업의 불황이 장기화되며 올해 1분기 도소매와 숙박 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552만 7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5,000명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1분기는 전년 대비 5천 명 감소한 이후
5개 분기 연속으로 감소 중인 건데요. 여기에 더해 올해 1분기 자영업자 수는 552만 3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만 4천 명 감소했습니다. 경기 불안과 고물가, 누적된 이자 부담 등으로 소비가 위축되며 업종 전반의 매출이 하락하고 고용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올해는 조기 대선과 미국의 관세 폭탄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소비 심리는 더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은행권이 연체나 폐업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에 대해 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금융 지원에 나섭니다. 작년 말 은행권이 대대적으로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책을 이제 시작하는 건데요. 은행에 가서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기다렸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 언제부터인가요? 네, 오는 18일부터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이 시작됩니다. 아직 정상 차주라 하더라도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연체 이전에 만기 연장 또는 장기 분할 상환이나 금리 감면 등이 지원되는 건데요. 개인 사업자가 연소득 3,500만 원 미만이거나 6개월 이내 은행 누적 연체 일수가 30일 이상일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8일부터는 폐업자에게 저금리 지원이나 장기 분할 상환이 제공됩니다. 폐업자 또는 폐업 예정자가 정상 상환을 해온 신용 또는 보증담보부 개인 사업자 대출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잔액이 1억 원을 넘을 경우 금리 지원은 받을 수가 없고 분할 상환은 담보나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최대 30년, 보증대출은 최대 7년까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은행권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개인 사업자들에게 추가 자금 지원이 오는 30일부터 열립니다. 금리는 현재 조달금리 기준으로 연 6%에서 7% 사이이며 95% 보증으로 최대 2천만 원까지 5년 분할 상환으로 빌릴 수 있습니다. 오는 7월 출시될 소상공인 성장 촉진 보증의 경우 이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차주에게 추가 설비나 운전보증부 대출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5천만 원, 법인 소상공인은 1억 원까지 최대 10년 분할 상환으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권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사전 상담을 지난 2월부터 진행해 왔으며 이 상담을 통해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이같이 장기화되는 내수 침체에 더해 수출 환경까지 흔들리면서 올해 초 20대 후반 취업자가 약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었던 2020년보다도 감소폭이 더 컸는데요.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20대 후반이면 이제 취업 시도가 활발한 연령대인데 취업자가 얼마나 줄었나요? 네, 올해 1분기 25세에서 29세 사이의 취업자 수는 242만 명으로 1년 전보다 9만 8천 명 줄었습니다. 2013년 3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는데요. 2023년 1분기 이후 9분기 연속 감소세고 감소폭도 지난해 3분기 4만 4천 명, 4분기 6만 2천 명에 이어 3분기 내리 커지고 있습니다. 20대 후반 실업자는 13,000명, 실업률은 0.6%포인트 각각 늘었고 증가폭도 직전 분기보다 커졌습니다. 인구 감소 추세를 감안해도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폭이 가팔랐는데요. 올해 1분기 20대 후반 인구가 6만 9천 명 줄었는데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친 경제활동 인구는 8만 5천 명 줄었고 경제활동 참가율도 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또한 20대 후반에서 취업자도 구직자도 아닌 비경제활동 인구는 1분기 16,000명 늘었는데 늘어난 것 자체가 4년 만에 처음입니다. 특히 일을 하지도 찾지도 않은 취였음 인구는 18,000명 늘면서 4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청년층의 고용 한파 원인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 건설 취업자 감소가 꼽히는데요.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만 2천 명, 건설업 취업자는 18만 5천 명 줄며 각각 4년 4개월, 약 12년 만에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또한 경기 불황 속 기업들이 안정적인 경영에 방점을 두면서 신규 채용보다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는 현상도 청년층의 취업 애로 요인으로 꼽힙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한편 지난 2020년 서울 일부 지역에 토지거래 허가제가 지정된 이후 토지거래 허가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12,000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다주택자 규제로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강해지면서 강남권 위주로 허가 건수가 몰렸는데요. 정동진 기자. 네, 정동진입니다. 먼저 토지거래 허가 건수 추이부터 짚어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3월까지 토지거래 허가 건수는 총 12,828건에 달합니다. 연도별로 보면 해마다 토지거래 허가 건수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0년 707건에서 2021년에는 1,669건으로 늘었고요. 금리 인상 여파로 거래 침체가 극심했던 2022년에 잠시 줄었다가 2023년 3,389건, 2024년 4,490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서울 특정 지역에 허가 건수가 몰렸다는 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요? 네, 허가 건수 1등 지역은 조사 기간 내 총 4,344건이 허가된 강남구였는데요. 이는 서울시 전체 허가 건수의 33.9%에 달합니다. 송파구와 양천구가 그 뒤를 이었는데요. 업계에서는 다주택자 규제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강해지면서 강남권이나 주요 재건축 단지 위주로 매수세가 몰린 탓이라고 분석합니다. 한편 토지거래 허가제 운용에도 여전히 강남 3구와 재건축 단지가 집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토어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데요. 황희 의원은 특정 지역 몇 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며 공공부지 매입 비율을 높이는 것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지난달 토어제가 확대 재지정되면서 아파트 입주권의 경우 실거주 의무를 어떻게 지킬지에 대한 시장 혼선이 있었는데요. 이에 정부가 입주권의 실거주 시작 시점을 기존보다 뒤로 미루는 방향을 검토 중입니다.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토어제 아파트 입주권의 실거주 시점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네, 토어제 지역 내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의 실거주 의무 시점이 입주권 취득일에서 주택 사용 승인일로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정비 사업에서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부터 주택이 아닌 입주권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관리처분 인가 이후엔 본격적으로 공사를 위한 건물 철거와 이주 작업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철거 지역에서는 실거주를 할 수 없는 등 시장 혼선이 생기자 정부가 실거주 시점을 사용 승인일로 미루려는 겁니다. 사용 승인일은 건축물 준공 후 법적으로 사용 허가를 받는 시점을 말합니다. 따라서 강남 3구와 용산구 정비사업단지 중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단지의 입주권 거래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지로는 올해 말 입주 예정인 청담 르엘, 잠실 르엘,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등이 있습니다. 또 이제 재개발 전의 주택 형태가 연립이나 다세대인 곳의 아파트 입주권도 토어제 적용 대상인지에 대한 혼선이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되나요? 네, 한남 3구역처럼 기존 주택이 낡은 연립, 다세대인 곳의 재개발 입주권도 일단 토어제 대상에 포함되는 방향으로 정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기본적으로 토어제 대상은 건축물 대장상 아파트인데요. 다만 국토부는 연립주택의 재개발 입주권 역시 결국 아파트 정비사업 승인을 받는 것인 만큼 실거주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시 각 자치구와도 계속해서 논의가 진행 중인데요. 국토부는 이달 중 통일된 규정이 담긴 토어제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해외 주식 투자자들, 이른바 서학개미들의 올해 미국 증시 보유액이 23조 원이나 사라졌습니다. 특히 관세 불확실성 여파로 서학개미들의 최선호주인 매그니피센트 7, 일명 M7의 주가가 하락한 탓인데요. 그런데도 서학개미들은 지난주에만 2조 5천억 원 규모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우 기자. 네, 이민우입니다. 현재 연초 대비해서 20조 원 넘게 빠진 상황이죠. 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미국 주식 보관 금액은 935억 4천만 달러, 우리 돈 133조 8,740억여 원인데요. 연초 1,097억 1천만 달러, 우리 돈 197조 160억여 원과 비교해 15%인 23조 원 빠진 수치입니다. 특히 서학개미의 최선호 종목인 테슬라 주가가 36% 넘게 하락한 영향이 큰데요. 올해 초 서학개미들은 테슬라 주식 237억 달러 규모를 쥐고 있었지만 지난 10일 170억 달러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같은 기간 엔비디아와 애플 등 매그니피센트 7 역시 주가 하락과 맞물려 보유 주식이 줄면서 이 같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이제 지난주에 증시가 역대급 변동성을 보였잖아요. 그런데도 서학개미들은 2조 5천억 원 규모를 추가로 사들였다고요? 네, 지난주 서학개미들은 17억 2천만 달러, 우리 돈 약 2조 5천억 원을 순매수했는데요. 미국 주식 순매수는 직전주에 9억 달러였고 그 전주에 3억 7천4백만 달러 규모였습니다. 지난주는 2주 전보다 규모가 약 5배 급증한 셈입니다. 특히 국내 투자자들은 지난주 주가 움직임에 2에서 3배 수익을 꾀하는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 위주로 골라 담았습니다. 다만 관세 부과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지난주에 이어 앞으로도 변동성은 지속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SBS 비지 이민우입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한 새마을금고가 올해 영업점을 빠르게 줄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선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좋던 제2금융권마저 접근성이 낮아지는 건데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류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새마을금고가 요즘 들어서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고요? 네, 올해 1분기에만 새마을금고 본점 7곳이 사라졌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2020년 1,300곳에서 매년 3곳씩 줄다가 2023년 6곳, 지난해 12곳으로 감소폭이 최근 2배씩 뛰었는데요. 올해 1월에서 3월 사이에만 7곳이 줄어 올해 연간 감소폭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새마을금고 영업점은 각 지역 본점과 그에 속한 지점인 분사무소로 구성되는데요. 본점 폐쇄에 따라 사라진 지점까지 합하면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총 점포 수는 더 크게 줄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 지난해 본점이 12곳이 사라질 때 지점까지 합한 총 점포 수는 15곳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은행권에서도 영업점을 줄이고 있잖아요. 은행들과는 취지가 다른 거죠? 네, 은행이 효율화를 위해 점포를 줄이는 것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경영 악화로 재무 건전성 개선 차원에서 점포를 축소하는 겁니다. 회복 가능성이 낮은 부실금고는 인근 우량 지점과 통합해 정리하는 건데요. 이번 달 들어서만 약 2주 동안만 지점 5곳이 무더기로 분사무소 폐쇄와 관련한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앞서 부실 우려 증가로 고금리 특판 제한 등 특단 조치에 들어간 새마을금고가 태동의 근간이었던 접근성마저 포기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체질 개선의 일환으로 경영 합리화 목적의 합병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합병 규모는 금고 재무 여건 등에 따라 시기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이커머스 업계 매출 1위인 쿠팡의 선불 충전금 규모가 1,200억 원을 넘기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이버 쇼핑은 매출로는 2위지만 선불 충전금은 쿠팡을 앞섰는데요. 이로써 양강 구도가 한층 팽팽해졌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먼저 역대 최대를 기록한 쿠팡의 선불 충전금이 얼마가 되나요? 네, 업계에 따르면 쿠팡의 선불 충전금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1,201억 원으로 직전 분기인 지난해 4분기 말보다 2.1% 증가했습니다. 지난 2023년 1,000억 원을 처음으로 돌파한 뒤 지난해 말 조금 감소했지만 올해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겁니다. 선불 충전금은 이커머스 이용자가 결제 편의를 위해 미리 입금해 놓는 돈인데요. 아무래도 충전금이 있는 플랫폼에서 주로 구매를 하게 되는 만큼 플랫폼 입장에서는 단골 고객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계 2위인 네이버가 선불 충전금은 더 많은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이버의 올해 3월 말 기준 선불 충전금은 전분기 대비 1.5% 증가한 1,57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22년 이후 이커머스 업계 중에서는 선불 충전금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지난해엔 쿠팡과의 격차를 더 벌렸습니다. 다만 쿠팡은 와우 멤버십과 더불어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등 최근 성장세에 있는 관련 플랫폼으로 사용처가 확대되고 있어 선불 충전금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앞서 쿠팡은 지난해 유통업계 중에서는 처음으로 연매출 40조 원을 돌파했고 내년까지는 로켓 배송 확대를 위해 총 3조 원을 추가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에 네이버는 지난달 쇼핑 앱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를 출시하고 배송 서비스를 강화하며 맞불을 놓는 상황입니다. SBS 비즈 정단입니다. 요양병원에 뷔페 식사 제공을 걸고 넘어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우선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온 건가요?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A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해당 요양병원은 환자들이 뷔페식 식당에서 자율적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공단은 이를 문제 삼아 해당 요양병원에 지급했던 요양급여비 2,500만 원을 다시 환수해갔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이번 환자에게 의사의 처방에 의해 음식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단 측은 이에 따라 환자 마음대로 섭취하는 뷔페식은 영양소의 불균형 등 부당하다고 본 겁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뷔페식이 괜찮다고 본 건가요? 재판부는 자율배식 자체를 금지하고 있거나 자율배식이 의사 처방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만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환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규정만으론 뷔페식 자체를 금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겁니다. 또 해당 요양병원이 뷔페식만 운영한 게 아니고 감염 차단이 필요한 환자,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에는 그에 맞게 병실 내에서 식사를 제공한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단 측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인다면서도 모든 요양병원에 뷔페식이 가능한 건 아니라며 관계기관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애플이 증강현실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 안경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팀쿡 CEO가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제품 개발과 관련해서 실제로 시간을 보내는 유일한 부문이 AR 안경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팀쿡 CEO가 메타보다 먼저 스마트 안경을 출시하는 데 전념하고 있지만 출시까지는 앞으로 수년은 걸릴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관세가 러시아와 중국의 경제 관계를 강화시킬 것이라고 러시아 고위 외교관이 밝혔습니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전망이 매우 좋고 또 다른 무역 매출 신기록을 달성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협력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한 분야를 골라서 말하기는 어렵다며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 발전이 포괄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